오늘 사연은 윤경희 씨의 사연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사연의 재미가 2배가 된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72살이 된 윤경희라고 합니다. 지금은 시골에서 조용히 밭을 일구며 혼자 살고 있지만 젊은 시절에 저는 누구보다도 큰 꿈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남들이 저를 보면 평범한 시골 할머니를 떠올리겠지만 사실 저는 한때 세계 여러 나라를 누비며 국제회의에서 통역을 맡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언어에 관심을 가진 것은 아주 어릴 때부터였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학교 도서관에서 먼지가 소복이 쌓인 영어 교재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누구도 읽지 않는 낡은 책이었지만 저는 그 책이 신기해서 매일 틈틈이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거기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알파벳과 낯선 단어들이 가득했고 그 언어를 익히는 것이 마치 새로운 세상을 발견하는 것 같았습니다. 부모님은 어디서 쓸데없는 걸 배운다며 핀잔을 주셨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쌀 한 가마를 팔아 어렵게 산 작은 라디오를 끼고 살며 외국 방송을 들었고 단어 하나라도 더 외우려고 밤을 새운 적도 많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확신했죠. 저는 언젠가 이 언어를 사용해서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갈 거야. 그렇게 꿈을 품고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부모님의 반대로 대학에 들어가는 것조차 제 힘으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외국어에 대한 애정이 깊었던 저는 자연스럽게 통역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책을 읽고 공부하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교수님들은 저를 보고 언어 감각이 타고났다며 칭찬했고 저는 학비를 벌기 위해 작은 통역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외국인 관광객을 안내하는 정도였지만 차츰 국제학술대회나 기업 미팅에서도 통역을 맡을 정도로 실력을 쌓았습니다. 그러던 중 한 국제인권단체에서 통역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인권운동가들과 함께하며 중요한 회의에서 통역을 맡을 기회였습니다. 저는 주저없이 지원했고 그곳에서 제 인생의 가장 빚져는 시기를 보냈습니다. 당시 저는 프랑스어, 독일어, 영어, 스페인어까지 능숙하게 구사하며 여러 나라를 오갔습니다. 국제회의가 열리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갔고 그 자리에서 저는 단순한 통역을 넘어 사람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유엔에서 열린 국제인권회의에서는 프랑스 대표와 독일 대표의 협상을 중재하며 통역을 맡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회의에서 저는 국가 간의 중요한 대화를 이어주었습니다. 때로는 유럽 투자자들과 아시아 개발도상국 대표들 간의 협상이 오갈 때 긴장감이 감도는 자리에서도 저는 흔들림 없이 통역을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렇게 공들여 쌓아 올린 꿈과 경력은 단 한순간 결혼이라는 이유로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통역사로서 더 큰 무대에서 활약하고 싶었지만 결혼 후 시댁의 강요로 모든 걸 포기해야 했습니다. 여자가 사회생활을 하면 팔자가 세진다. 며느리가 밖에서 남자들과 어울려 돈을 번다는 게 말이 되냐?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저를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제 이력이 알려지자마자 기겁하며 남편을 불러 말했습니다. 이게 뭐야? 내 마누라가 밖에서 남자들이랑 일한다고? 이런 애를 며느리로 들이면 내 팔자가 기구해진다. 남편 역시 동조했습니다. 넌 이제 우리 집 식구야. 시골에서 조용히 살아. 남들 앞에서 창피하게 만들지 마. 결국 저는 눈물을 머금고 통역사라는 직업을 완전히 접고 시골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 안에 혼자 앉아 가만히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세계 곳곳을 누비며 수많은 사람들과 악수를 나누던 이 손이
이제는 논밭을 일구고 밥을 짓는 손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제 꿈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시댁도 누구 하나 너의 꿈을 계속 이어가라고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제 꿈을 스스로 가슴 깊이 묻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세계를 누비던 통역사 윤경이는 사라지고 시골에 이름 없는 며느리 윤경이만 남게 되었습니다. 시댁에 첫 발을 들인 순간부터 저는 그곳에서 환영받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남편을 따라 시댁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마주한 것은 시어머니의 차가운 시선이었죠. 결혼 전 몇 번 뵈었을 때도 저를 곱게 보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직접 시댁에서 함께 살게 되니 그 감정이 노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혀를 차기 말했어요. 아이고, 요즘 여자들은 너무 배워서 탈이라니까. 기가 세서 어디 시집와서 순종할 수나 있겠어? 결혼한 첫날 밤 남편과 함께 겨우 잠자리에 들었지만 깊이 잠들 틈도 없었습니다. 새벽 4시가 되자마자 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며느리, 일어나. 우리 집은 해 뜨기 전에 움직이는 집이야. 잠결에 정신이 혼미했지만 저는 허둥지둥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부엌에는 이미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내가 늦잠이라도 잔 죄인이라도 되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불만스러운 얼굴로 쌀을 씻으며 내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안 남자들은 일찍 일어나 밥을 먹고 일터로 나가야 하는데 며느리가 이 시간까지 자빠져 자면 되겠어? 내가 처음부터 이 혼사가 마음에 안 들었어. 배운 여자들은 너무 기가 세서 탈이라니까. 저는 서둘러 손을 씻고 밥을 하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내가 하는 일마다 트집을 잡았습니다. 거기 쌀 씻는 거 왜 그렇게 하니? 요즘 애들은 쌀 씻는 법도 몰라. 어머, 국이 너무 싱겁잖아. 이래서 어디 밥이 넘어가겠어? 다시 해. 심지어 국을 끓이던 냄비를 통째로 싱크대에 부어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먹을 수 있는 여유로운 아침 식사는 기대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시댁 식구들이 모두 식사를 마칠 때까지 허리를 굽히고 밥을 퍼나르며 그들의 반찬을 챙겨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겨우 밥을 먹을 수 있었지만 남은 찬밥에 마른 반찬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에도 쉴 틈은 없었습니다. 설거지를 끝내기 무섭게 시어머니는 나를 부엌에서 몰아내고 논밭으로 내몰았습니다. 며느리가 손이 그렇게 놀면 되겠어? 얼른 밭에 나가서 일해. 저는 그날 처음으로 호미를 잡고 뙤약볕 아래에서 땀을 흘리며 허리를 숙였습니다. 이 모든 게 단 하루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힘들다는 말을 꺼내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저한테 너무 하시는 것 같아요. 새벽부터 밤까지 쉴 틈이 없어요. 하지만 남편은 한숨을 쉬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말씀 잘 들어. 여자한테 필요한 건 복종이야. 어디 감히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불만을 갖겠어? 그 말 한마디가 내게 가하는 가장 큰 폭력이었습니다. 시누이들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를 도와 함께 나를 가르치려 들었고 틈만 나면 비꼬았습니다. 우리 오빠가 저런 여자를 데리고 살아야 한다니 한심해서 못 봐주겠어. 배웠다고 고개 꼿꼿하게 들고 잘난 체 하더니 그게 무슨 소용인데? 결국 시골 와서 농사 짓는 게 다인데. 저는 매일같이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결혼했으니 참아야 한다고, 여자라면 당연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세뇌하며 버텼습니다. 결혼 전 저는 세계를 누비며 자유롭게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내게 허락된 것은
부엌과 논밭뿐이었습니다. 하루는 아이를 재우고 몰래 외국어 책을 펼쳐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시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이게 뭐야? 어디서 쓸데없는 책을 들여왔어? 저는 얼른 책을 감췄지만 시어머니는 내 손에서 책을 빼앗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아니, 얘가 지금 책 볼 시간이 어딨어? 애나 잘 키우고 밭이나 가라. 저는 무언가가 내 안에서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라디오를 몰래 켜두고 외국 방송을 듣다가 들킨 적도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내가 지금 논밭 나가서 일할 생각은 안 하고 어디서 이상한 소리를 듣고 있어? 시어머니는 내 손에서 라디오를 빼앗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너무 서러워 혼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저는 내 아이들만큼은 나처럼 살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몰래 외국어를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것조차 가로막았습니다. 애들이 그런 거 배워서 뭐 하겠냐? 농사 짓는 법이나 배우면 되지. 남편도 시어머니의 편이었습니다. 이 동네에서 애들이 외국어 배운다고 뭐 달라지겠어? 괜한 짓 하지 마. 저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묵묵히 참고 아이들이 대학에 갈 수 있도록 돈을 버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내 꿈을 완전히 묻고 오로지 아이들을 위해 논밭을 일구며 살아야 했습니다. 저는 제 젊음과 인생을 바쳐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손이 거칠어지고 허리가 굽어도 오직 아이들이 잘 되길 바라며 묵묵히 참아왔습니다. 시어머니의 끝없는 구박과 시누이들의 비아냥, 남편의 무관심 속에서도 저는 내 아이들만큼은 이런 환경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는 마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하루 세 끼를 정성껏 차려 먹이고 돈이 없어도 옷 한 벌 아끼면서 아이들 학비를 마련했습니다. 시댁은 저에게 돈 한 푼도 손대지 못하게 해서 저는 품을 팔아가며 어렵게 돈을 모았고 겨울에는 손이 트고 갈라져 피가 나면서도 무러벅을 이고 다니며 빨래를 했습니다. 아이들만큼은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번듯한 직장을 가지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작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무시당하는 저를 보며 자랐습니다. 그들은 제가 새벽부터 밤까지 허리를 굽혀 일하는 모습을 당연하게 여겼고 시어머니가 저를 함부로 대하는 모습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였습니다. 첫째 아들은 초등학생 때부터 할머니의 말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엄마는 맨날 일만 하고 있네. 엄마는 원래 그렇게 사는 거야? 제가 서러워도 꾹 참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이는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엄마는 왜 할머니한테 말대답도 못해? 바보야. 둘째 아들은 사춘기가 되자 아버지를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맨날 잔소리야. 그냥 조용히 살면 안 돼? 아빠 말대로 엄마는 너무 배운 게 많아서 문제야. 괜히 쓸데없이 생각하고 불평만 하잖아. 아이들이 조금 더 자라면서부터는 노골적으로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공부를 강조하고 조금이라도 외국어를 접하게 해주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애들이 그런 거 배워서 뭐 하겠냐? 농사나 짓지. 괜한데 신경 쓰지 마. 엄마가 가르친다고 뭐 달라질 것도 없잖아. 그 말을 듣고 자란 아이들은 점점 저를 하찮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땐 엄마 엄마 하며 매달리던 아이들이 조금만 크고 나서는 제 말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넘겼습니다. 첫째 아들이 고등학생이 되던 해 저는 어렵게 번 돈으로 영어 교재를 사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그걸 건성으로 넘겨보다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뭘 안다고 이런 걸 사와? 나 이런 거 없어도 영어 잘하거든.
그냥 내버려둬.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느 날 막내가 친구들과 놀다가 집에 왔습니다. 그때 저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이가 친구 앞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 엄마, 그냥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이야. 별거 없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 쥐고 있던 국자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별거 없어.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이가 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위해 모든 걸 희생했지만 그들에게 저는 단순히 밥을 해주고 빨래를 해주는 사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은 대학을 가고 졸업을 하고 서울로 떠났습니다. 저는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휘도록 일하며 뒷바라지를 했는데 막상 성공한 아이들은 제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저는 아이들에게 서울에 한번 가도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엄마가 서울에 가도 되겠니?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서울 올라와서 뭐 하려고? 그냥 시골에서 편히 지내. 엄마가 오시면 우리도 불편해. 요즘은 부모님도 독립적으로 사는 게 트렌드야. 너무 기대하지 마. 그 말을 듣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평생을 희생하며 아이들을 키웠지만 결국 나는 그들에게 짐이 된 것이구나. 그러나 저는 이대로 끝내지 않을 것입니다. 두고 보자. 내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늙은이인지 언젠가는 보여줄 날이 올 거다. 그렇게 저를 하찮게 여기며 서울로 떠났던 아이들이 결혼을 하고 나서야 다시 연락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갑자기 저를 찾는 이유는 단순한 효심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연락이 온 건 큰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 뜻밖의 전화에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서울로 올라가겠다는 제 말에도 올라와서 뭐 하려고? 라며 차갑게 말하던 아이가 웬일인가 싶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논밭에서 일하고 지내지. 무슨 일 있니? 큰아들은 처음엔 별일 아니라는 듯 능청스럽게 말을 돌렸습니다. 엄마, 그런데 요즘 시골 생활 힘들지 않아? 엄마도 나이도 있으시고 이제 논밭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오는 게 어때? 갑자기 달라진 태도에 저는 순간 의아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제가 서울에 가겠다고 하면 귀찮아하던 아이였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올라오라고 하다니 이상했습니다. 서울에 가서 내가 뭘 하겠니? 너희도 바쁘고 내가 가면 오히려 불편할 텐데. 그러자 큰아들은 머뭇거리더니 슬쩍 본론을 꺼냈습니다. 사실 애들 때문에 그래. 요즘 맞벌이 하느라 너무 힘들어. 엄마가 좀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그제야 저는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은 저를 보고 싶어서 부른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손주들을 봐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 뿐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엄마는 그냥 시골에서 편히 사세요. 하던 아이가 이제 와서 저를 부르는 이유가 겨우 손주들을 돌봐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요즘 세상은 맞벌이가 기본이라 애들 봐줄 사람이 꼭 필요해. 그런데 장모님도 바쁘시고 도와줄 사람이 마땅치 않아서 엄마가 좀 도와주시면 정말 좋겠어.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구나. 그러자 큰아들은 순간 당황하며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엄마도 서울 오면 좋잖아. 서울에서 손주들이랑 지내시면 외롭지도 않고. 하지만 저는 이미 그의 의도를 꿰뚫고 있었습니다. 손주들과 지내면서 외로움을 달래라고? 서울에 오면 바쁘게 일하는 너희를 자주 볼 수도 없을 텐데. 나는 그냥 손주 봐주는 가정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큰아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아들도 얼마 지나지 않아 연락을 해왔습니다. 엄마, 요즘 건강은 어떠셔? 역시나 처음에는 안부를 묻는 척하다가 곧 본론이 나왔습니다. 엄마, 애들 어린이집 보내려니까 생각보다 힘들어. 요즘 애들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야. 엄마가 서울로 올라와서 애들 좀 돌봐주시면 안 돼?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너는 예전에 엄마가 서울 간다고 했을 때 뭐라고 했니? 부모님도 독립적으로 살아야 한다면서? 그러자 작은 아들은 머쓱한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휴, 엄마도 참. 그땐 몰라서 그랬지. 애 키우고 보니까 부모님 도움 없이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엄마가 좀 도와주시면 안 돼? 그 말에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이제야 부모의 소중함을 알겠다는 건가. 하지만 나를 필요로 하는 이유가 단순히 손주 봐주는 사람이라는 게 너무도 씁쓸했습니다. 과거에는 제가 시골에 사는 게 불편하다며 서울로 올라오지 말라고 하더니 이제는 애들을 돌봐달라고 부르는 모습이 우습기까지 했습니다. 큰 며느리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요즘 시대에는 부모님이 손주 봐주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다들 그렇게 살아요. 어머님은 요즘 애들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시죠? 육아가 전쟁이라니까요. 도와주셔야 해요. 저는 한참을 조용히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내가 손주 보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니? 큰 며느리는 별 생각 없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요. 요즘 다들 그렇게 살아요. 젊은 사람들은 바쁘게 사회생활하고 어르신들은 손주들 봐주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이게 이 아이들이 생각하는 내 인생이구나. 한때 저는 세계를 누비며 통역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프랑스, 독일, 스페인까지 다양한 언어를 통역하며 중요한 회의에 참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 아이들과 며느리에게 나는 그저 손주나 봐주는 늙은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괘씸한 마음에 가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손주들도 보고 싶었고 아이들이 자꾸 성아처럼 부탁을 하니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저를 무시했던 아이들이라도 힘들다는 말을 듣고 모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 내가 조금이라도 도와주면 아이들이 편해질 수도 있겠지.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짐을 쌌습니다. 시골집을 정리하고 논밭은 마을 사람에게 잠시 맡겼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날 저는 오랜만에 아이들을 만난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손주들을 품에 안을 생각을 하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서울에 도착한 순간부터 모든 기대가 무너졌습니다. 역까지 마중 나올 줄 알았던 아이들은 엄마, 택시 타고 오시면 돼요. 라며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저는 무거운 짐을 끌고 한참을 헤매며 아이들 집을 찾아가야 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큰 며느리는 다소 귀찮은 표정으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생각보다 일찍 도착하셨네요. 반가워하며 맞이할 줄 알았지만 며느리는 마치 일손 하나 더 늘었다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큰아들이 퇴근도 하지 않은 모양이었고 손주들도 학원에 가고 없었습니다. 저는 허탈한 기분이 들었지만 내색하지 않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애들은 어디 갔니? 그러자 며느리는 시큰둥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요즘 애들은 다 바쁘죠, 뭐. 학원 갔어요. 어머님 오셨으니 이제 데려오시면 되겠네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저는 손주들이 집에서 저를 반갑게 맞아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바쁘다며 얼굴도 비추지 않았고 며느리는 오자마자 이제 애들 좀 챙겨주시면 되겠어요. 라며 당연한 듯 말했습니다.
어머님, 애들 학원 스케줄은 여기 적어놨어요. 요일별로 다 다르니까 잘 보시고 시간 맞춰서 데려다 주세요. 그러더니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거기에는 손주들의 학원 스케줄, 식사 시간, 간식 시간, 심지어 언제 잠을 재워야 하는지까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녁은 미리 해두시고 애들 씻기는 것도 신경 써주세요. 요즘 애들은 예민해서 아무거나 먹이면 안 돼요.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아니, 나는 손주들이랑 시간도 보내고 싶어서 온 건데. 그러자 며느리는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애들 챙기는 게 시간이랑 보내는 거죠. 애들이랑 놀려고 오신 건 아니잖아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래, 나는 단순히 손주를 돌봐줄 일손으로 불려온 것이구나.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며느리는 더욱 대놓고 저를 가정부 취급했습니다. 어머님, 낮에 뭐 하셨어요? 집이 왜 이 모양이에요? 애들 간식 좀 신경 써주세요. 너무 대충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요즘 세상에 설거지를 손으로 하세요? 그냥 식기세척기 쓰시면 되잖아요. 아휴, 어머님도 스마트폰 좀 배우세요. 요즘은 다 모바일 앱으로 애들 스케줄 관리하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실수라도 하면 한숨을 쉬며 핀잔을 주었고 마치 일 못하는 가정부를 보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어느 날은 손주들에게 직접 만든 김치를 해주고 싶어서 김치를 담가 주었는데 큰 며느리는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즘은 김치도 인터넷으로 주문해 먹어요. 직접 담그시느라 고생하실 필요 없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손주들에게 좋은 것 해주고 싶었던 제 마음은 아무런 의미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필요했던 것은 가족이 아니라 편하게 부릴 수 있는 손주 봐주는 가정부였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집안일과 육아를 도맡으며 살다 보니 저는 자식들과 이야기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큰아들은 집에 오면 피곤하다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작은아들은 엄마가 애들만 잘 보면 돼. 힘들면 말해. 라고 했지만 정작 제가 힘들다고 하면 그냥 웃어넘겼습니다. 엄마, 다들 그렇게 살아. 엄마도 이제 적응하셔야지. 적응? 이것이 내가 바라던 서울 생활이었나? 나는 가족이 아니라 단순히 애 봐주는 사람으로 불려온 것뿐이었다. 그날 밤 저는 창가에 앉아 조용히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무시당하며 살아야 할까? 그 순간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두고 보자. 내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늙은이인지 언젠가는 보여줄 날이 올 거다. 라고요. 며칠 후였습니다. 그날 아침 며느리는 평소와는 다르게 얼굴이 잔뜩 굳어 있었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않았고 심각한 표정으로 전화를 걸었다 끊기를 반복했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 돼? 이렇게 중요한 날에 통역사가 펑크를 내면 어떡하라는 거야? 며느리는 초조한 목소리로 소파를 왔다 갔다 하며 전화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다가도 그녀의 다급한 목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아니, 대체 어디서 프랑스어랑 독일어가 다 되는 통역사를 갑자기 구하라는 거야? 이러다 진짜 계약 깨지겠어. 그제야 저는 그녀가 왜 저렇게 초조해 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다니는 회사에서 며칠 후 중요한 해외 투자 계약이 걸린 회의가 있었고 그 자리에는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 유럽 각국의 대표들이 참석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회의의 통역사가 갑자기 펑크를 낸 것이었습니다. 아니, 그 사람도 못 온다고? 다른 사람은? 대체 어디서 급하게 유럽 언어다 되는 전문 통역사를 구하라는 거야? 며느리는 다급하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면서 짜증이 가득한 얼굴로 책상을 쾅 내리쳤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도와줄까? 그 순간 며느리는 저를 쳐다보더니 황당하다는 듯이 피식 웃었습니다. 네.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말했습니다. 통역이 필요하다면 내가 도와줄 수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며느리는 그만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마치 우스운 농담이라도 들은 것처럼. 어머님, 지금 장난하시는 거예요? 이건 그냥 간단한 영어 회화가 아니라 유럽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고급 비즈니스 협상이에요. 전화기 너머 통화하던 직원들도 키득거리며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팀장님, 지금 어머님이 도와주신다고요? 하하. 아니, 이게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며느리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니 다시 핸드폰을 들고 통역사를 찾기 위해 여기저기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한데 어머님, 이건 진짜 전문적인 통역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여행 가이드 같은 거랑은 차원이 다르다고요. 어머니가 과거에 통역 일을 하셨다고 듣긴 했는데 그게 언제적 일인가요? 세상이 얼마나 변했는데요. 저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의 눈에는 저는 그저 시골에서 농사짓다가 올라온 촌스러운 늙은이였습니다. 스마트폰도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손주나 돌봐주는 사람이 무슨 통역을 할 수 있겠냐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를 비웃으며 다시 전화를 걸던 며느리는 통역사를 구하지 못한 채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아니, 진짜 아무도 못 온다는 거야? 그럼 계약을 깨라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며느리는 점점 초조해졌고 시간이 흐를수록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다시 한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도와줄 수 있다고 했잖니. 그 순간 며느리는 고개를 획 돌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제발 농담하지 마세요. 이건 그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러나 저는 태연하게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나는 농담을 한 적이 없다. 휴 어머니, 저 가뜩이나 정신없는데 이런 일로 신경 쓰이지 않게 해주세요. 이건 애들 장난이 아니라고요. 며느리는 한숨을 쉬며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통화 연결음이 길어질수록 그녀의 초조한 기색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제발 누군가 좀 받아라. 그러나 몇 번이고 걸었던 전화는 모두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정이라 적절한 통역사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언어 조합을 소화할 수 있는 통역사는 현재 해외 출장 중입니다. 며느리의 손이 힘없이 내려갔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계약이 무산될 위기에 처한 이 상황에서 그녀는 분명 머리를 굴리고 있을 것입니다. 대체 다른 대안을 어디서 찾아야 할지, 어디로든 연락해서 해결책을 구해야 할지. 그런데 바로 그때 그녀의 시선이 다시 제게로 향했습니다. 어머님, 정말로 자신 있으세요? 그제야 저는 조용히 웃으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나는 지금도 충분히 할 수 있다. 며느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눈치였지만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녀에게는 선택지가 많지 않았습니다. 정말 큰일이네. 이러다 계약 깨지면 나 정말 회사에서 끝인데. 며느리는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었습니다. 어머님이 하실 수 있다고 해도 그냥 그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회사 사람들이 어머님을 믿겠어요? 저만 해도 지금 믿기 힘든데요. 그 순간 저는 빙긋 웃으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 그럼 내가 원하는 대로 테스트를 해보면 되겠구나. 며느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지만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녀의 손끝이 다시 제게로 향했습니다.
네. 내가 정말 이 일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직접 내 실력을 보여주면 되잖니? 며느리는 순간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무래도 급한 상황이니 회사에 가서 직접 통역하는 건 어렵겠지. 하지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확인해 보면 되잖아. 그제야 며느리는 저를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회사에서는 더 이상 통역사를 구하지 못하고 있고 그녀가 믿지 못하겠다면 방법은 단 하나였습니다. 직접 저의 실력을 확인해 보는 것. 좋아요. 며느리는 심호흡을 하며 말했습니다. 일단 어머님이 얼마나 하실 수 있는지 테스트해 볼게요. 제가 회사 동료 한 명과 전화 연결을 해볼 테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통역해 주세요. 저는 빙긋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어디 한번 해보자꾸나.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더니 결국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아, 팀장님. 지금 통역 문제 때문에 너무 급한 상황이라서요. 네네. 제가 통역 가능하신 분을 찾긴 했는데 우선 실력 검증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간단한 테스트라도 해보면 어떨까요? 전화를 받은 회사 동료는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정말이세요? 지금 이 급한 상황에서 테스트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믿고 맡겨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저도 그러고 싶은데요. 솔직히 저조차도 지금 확신이 없어서요. 그러니까 간단하게라도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바로 통화 연결할게요. 며느리는 전화를 스피커 모드로 전환하더니 제 앞에 놓았습니다. 자, 어머님. 이분이 프랑스 쪽 담당자예요. 간단하게 프랑스어로 대화해 보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Bonjour, enchantée de vous parler. Je suis ravie de pouvoir vous aider aujourd'hui. 그러자 전화기 너머에서 깜짝 놀란 듯한 프랑스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Oh, votre accent est impeccable. Depuis combien de temps parlez-vous français?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J'ai travaillé en tant qu'interprète pendant plus de 10 ans. J'ai participé à de nombreuses conférences internationales. 그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한 듯 했습니다. 그러나 테스트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좋아요. 이번에는 중국어로 대화해 볼게요. 며느리는 중국어도 가능하냐는 듯 반신반의하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여유롭게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您好，很高兴与您交流。我希望能帮助贵公司达成最佳协议。 그러자 이번에는 회사 쪽 중국 담당자의 감탄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哇，您的中文说得真好，请问您之前在那个行业做翻译？我曾在国际人权组织工作，并负责多个国家之间的会议翻译。 그 말을 듣자 전화기 너머로 작은 탄성이 들려왔습니다. 团队长，这位是专业人士啊，他完全可以胜任这个会议的翻译工作。 그 순간 며느리는 손에 들고 있던 볼펜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마치 자신이 평생 동안 무시해온 사람이 이렇게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 깨달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며느리만이 멍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야 알겠니? 내가 왜 도와줄 수 있다고 했는지. 며느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펜을 내려놓으며 멍하니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이 유엔에서 통역을 했다고요? 그제야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나는 젊은 시절 국제인권단체에서 통역을 맡았던 사람이란다. 그게 정말인가요? 유엔 인권회의에서도 공식 통역을 했었지. 그 순간 며느리는 숨을 들이마시더니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저를 무시하며 시골에서 농사만 짓다 온 늙은이쯤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저를 보며 요즘 시대를 모른다며 비웃었던 그녀였습니다. 그런데 그 촌스럽기만 한 시어머니가 유엔에서 통역을 했던 전문 통역사였다니 어머님이 그 정도의 분이셨다고요? 곁에 있던 직원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진짜인가? 유엔 공식 통역사가 여기 있다고? 우리 팀장님 시어머니가 그렇게 대단한 분이었어? 그제야 며느리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럼 어머님이 이 회의 통역을 맡아주실 수 있겠어요? 저는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며칠 후 드디어 중요한 계약 회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며느리와 함께 회사로 향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직원들은 웅성거리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모두 저를 의심하는 눈초리였습니다. 정말 저분이 통역을 맡으신다고? 연세가 꽤 있으신데 과연 실전에서도 가능할까? 회의실에 들어서자 유럽 각국의 대표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Nous espérons que la réunion d'aujourd'hui sera productive. 그 말을 들은 저는 자연스럽게 한국어로 통역을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측 대표는 오늘 회의가 생산적인 결과를 맺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독일 대표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Wir hoffen auf eine erfolgreiche Verhandlung. 우리는 성공적인 협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독일 측 대표 또한 이번 협상이 좋은 결과를 맺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회의실 안에 앉아있던 직원들이 깜짝 놀라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러나 저는 침착하게 계속해서 통역을 이어갔습니다. Nos gustaría discutir las condiciones del contrato en detalle. 스페인 측에서는 계약 조건을 세부적으로 논의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 순간 프랑스 대표가 제게 시선을 돌리더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Votre interprétation est excellente. C'est impressionnant. 독일 대표도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습니다. Ja, es ist sehr professionell. 회의에 참석한 투자자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회사 직원들도 웅성거리며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진짜야? 진짜로 저분이 완벽한 통역을 하고 있어? 어머, 발음이 원어민 수준이잖아. 팀장님, 이거 완전 대박 아닙니까? 가장 충격을 받은 것은 며느리였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끝까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프랑스 대표는 회사 대표와 악수를 나누며 말했습니다. Grâce à votre interprète talentueuse, nous avons pu discuter efficacement. 독일 대표도 덧붙였습니다. Ja, das war ausgezeichnet. Ich freue mich auf unsere zukünftige Zusammenarbeit. 그렇게 저는 유창한 통역으로 회의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 결과 회사와 유럽 투자자들 간의 계약은 최종 성사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저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과와 반성, 그리고 깨달음. 회의가 끝난 후 사무실로 돌아온 며느리는 조용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며느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니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어머님이 그런 분이신 줄도 모르고 그렇게 무례하게 대해왔어요. 그녀는 눈시울을 붉히며 덧붙였습니다. 어머님을 그저 시골에서 농사만 지으며 살아온 분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이렇게 대단한 능력을 가지신 줄도 모르고 너무 함부로 말했던 것 같아요. 저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을 나이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단다. 그 순간 며느리는 입술을 꾹 다물더니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게요. 정말 존경합니다, 어머님.
그렇게 며느리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저를 무시하는 대신 먼저 제 의견을 묻고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서울로 부른 이유가 단순히 손주를 돌봐줄 사람이 아니라 진짜 가족으로 대우해야 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자식들도 달라졌습니다. 큰아들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왜 우리한테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어요? 저는 빙긋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말하지 않은 게 아니라 너희가 관심을 두지 않았던 거란다. 작은아들도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진짜 놀랐어요. 엄마가 그런 분이셨다니. 그렇게 우리 가족은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저를 하찮게 여기던 아이들도 무시하던 며느리도 이제는 저를 존경과 감사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중요한 건 자신을 잃지 않는 것. 저는 더 이상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손주들과 함께 웃으며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